자, 민주당이 추석 전에 검찰청 폐지를 몰아붙였고 그리고 결국 그걸 통과시켰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대법원 힘 빼기에 들어간 것 아니냐라는 시각들이 있었는데 결국 어제 발표를 했습니다.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26명까지 증원하는 사법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정청래 대표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사법부가 법을 어기면서까지 끼워 맞추기식 졸속 재판을 하며 대선 개입을 했던 정황이 밝혀졌습니다. 다시금 정치적 중립을 천금같이 여기는 사법부로 거듭나야 합니다. 사법개혁은 판결에 개입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대법관 증언은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경무에 시달린다면서요. 읽어볼 자료가 많다면서요. 사건 수가 많다면서요. 대법관들이 모자라다면서요. 근데 왜 반대합니까? 자, 사법개혁안의 주요 내용은 5가지입니다. 화면 보시죠. 대법관 증원, 그리고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의 다양화, 법관평가제 도입,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그리고 압수수색 영장 사전 신문제도 도입하겠다라는 겁니다. 그중에서 이제 저희가 직접 집중적으로 보여드릴 부분은 대법관의 수 증원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화면 다음 장 보겠습니다. 자, 현재 대법관 14명인 거 다들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26명까지 늘리는데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 동안에 기존의 대법관을 포함해서 새로 대법관 12명을 추가하는 것까지 해서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에 현 정권의 일각에서는 입맛에 맞는 대법관들이 대다수 들어와서 지금 대법원의 어떤 구성이 많이 바뀌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리고 개혁안이 통과가 된다면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의 임기는 당연히 종료가 되고요. 신임 12명이 새로 들어오게 되는데 이 새로 들어오게 되는 대법관들에 대한 성향에 대한 어떤 지적들도 지금 뒤따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김성태 대표님, 예. 한마디로 이재명 대통령 입맛대로 다 구성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긴 하던데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지난번 이제 검찰 개혁과 또 사법 개혁, 지난번 추석머리 밥상에 이제 검찰 개혁을 올리겠다. 네. 그게 이제 정청래 당 대표 입장에서는 사실상 그 용산 대통령실이나 또 주무부처 장관인 그 정성호 장관 같은 경우는 이건 시간을 좀 가지고. 네네. 행사사법체계에 엄청난 큰 변화이기 때문에 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적인 차원에서 정말 세밀한 그런 준비가 필요하고 그 논의가 필요하다.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9월 25일 날 정청래 당대표의 자신의 당 그러니까 강성지청만을 의식한 그런 자기 정치에 함몰되다 보니까 쉽게 말하면 설익은 밥을 추석머리 밥상에 낸 거거든요. 거기에 이어서 이제 사법개혁까지 지금 가는 건데 저는 어제 사법개혁 발표 내용에서 재판 소원제도가 왜 빠졌지 역시 그러니까 조금 그러고 있는데 바로 이제 당에서 정청래 당대표 또 입장이 이 재판 소원 제도는 이제 사실상 사심제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무슨 대법 판결에서 그렇게 이제 피자에 그런 재판 받는 사람들의 기본권이 침해됐을 경우에 사심제 그러니까 헌재 심판을 받도록 하겠다 이런 건데 이거는 다 누구를 위해서 이런 사심제 제도도 하면 누구가 떠올라요 지금. 아까 제가 배임죄 이 면소 법안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저는 그런 측면에서 베네수엘라나 그리고 이제 헝가리 총리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고 이렇게 이제 그 사법권을 장악하고 또 사법부를 말을 핵심 변화 계획이라는 시도의 결론은 자신들의 절대 권력을 위해서 이거 행하는 행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적 논의나 동의 그런 사회적 논의라든지 공감 그런 이런 부분은 누가 뭐라 그래도 이런 계획은 여야 간에 상당히 의견을 갖다가 모아서 진행돼야 될 그런 사법 계획을 갖다가 지금 이재명 대통령 임기 중에 이렇게 이제 민주당 계획안대로 가면은 이미 22명의 대법관이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 많은 사법 리스크가 지금 이제 대통령 재임이 끝나면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지금 현재 민주당 입장에서는 다음 대통령도 그만큼 또 임명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좀
뭐 변명을 하던데 저는 이번 사법개혁안은 정말 정말 대한민국의 마지막 법치의 보루가 이렇게 흔들릴 수도 되느냐 그런 큰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논란이 되는 부분은 지금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를 구성할 때 구성원을 일부 바꾸겠다라는 겁니다. 늘리면서 구성원도 바꾸겠다는 건데 어떻게 바뀌는지 화면 함께 보겠습니다. 자, 추천위원장, 현재 대법원장이 지명하는데 변경 후에는 위원회 호선, 그냥 뭐 이렇게 얘기해서 바로 통과시키겠다는 거죠. 그리고 법원 행정처장이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에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으로 변경하겠다는 겁니다. 법원 행정처장을 빼고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넣는다? 조희대 대법원장, 결국 대법원의 힘을 빼겠다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들이 뒤따르고 있는 것인데, 지난주 대법원 국감 기억하시죠? 조희대 대법원장을 부르고 이석시키지 않고 혹은 또 찾아가서 국감했던 것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법원 행정처장이 이석시켜달라고 간곡한 요청을 했지만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받아들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때 모습 보겠습니다. 저는 대법원장으로 취임한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정의와 양심에서 벗어난 적이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어떠한 재판을 하였다는 이유로 법관을 증언대에 세우는 상황이 생긴다면 재판을 하는 것이 위축되고, 우선 조희대 대법원장님에 대한 질의와 응답을 진행하는데 아까 시민들이 인터넷에 이런 걸 올리고 있습니다. 한덕수 총리를 만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윤석열과 만난 적 있습니까? 87헌법이 성립되고 나서는 이제 우리 대법원장님께서 나와서 일문일답을 하신 적은 없습니다. 대법원 국감은 저런 분위기였던 반면에 헌법재판소 국감은 3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굉장히 짧게 끝났고,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은 뭐 감사하다는 표현을 할 정도로 아주 스무스하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런 분위기 때문에 대법원의 힘을 빼고 헌법재판소에 힘을 좀 실어주기 위한 목적이 아니냐라는 지적도 최 의원님 있거든요. 그거 어떻게 좀 봐야 되겠습니까? 예, 그런데 뭐 헌법재판소 국감하면 또 야당 의원들이 끈질기게 하면 시간이 더 갈 수 있었겠는데, 야당 의원도 그래 빨리 끝내자 해서 빨리 끝난 거 아닙니까? 그 사정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지금 이제 저희들이 한 가지 이제 정확하게 해야 될 것은, 지금 대법원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이지 않습니까? 네네. 만약에 이 법이 통과가 되면 네. 대통령께 대법관의 임명 제청은 누가 합니까? 대법원장. 네. 조희대 대법원장이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대법원장은 후보 추천위원회,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로부터 추천받아서 또 3배수로 대통령께 추천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그 후보 추천위원회의 주도를, 지명을 누가 합니까?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 하게 돼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임기는 아직 몇 년 남았잖아요. 네. 그런데 야당에서 과연 이 사실을 알고도 그렇게 계속 지적을 하는 것인지 다시 되묻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런 측면에서 또 법원 행정처장을 빼고 헌재의 사무처장을 넣는다. 그러니까 전체 10분의 대법관 추천위원회 중에는 네. 대부분이 대법원장이 지명을 하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대법원장의 성향에 따라서 네. 그 후보 추천위원회의 구성이 그 다 동색일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러나 헌법재판소도 대법원과 동일한 정도의 또 위상을 갖는 네. 우리나라 헌법 체계상 또 존재하는 헌법심판기구니까 법원 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하명에 따라서 그냥 그대로 그 대법원장이 의도대로만 하는 그런 것에서 헌법재판소의 사무처장을 후보 추천위원회에 구성원에 들어가게 함으로써 일종의 좀 견제와 균형을 최고 상법기관, 헌법 재판기관끼리의 견제와 균형을 깨하려는 뭐 그런 취지로 보이는데, 물론 이것도 이제 전문가들의 네. 의견도 들어봐야 되고 청문회도 해봐야 되고, 특히 야당의 입장도 좀 고려해 가면서 앞으로 의원총회나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좀 다듬어지지는 않겠나 이렇게 봤습니다. 근데 이제 저런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대법원의 의견을 뭐 거의 듣지 않았다라는 어떤 일각의 우려와 걱정도 있기 때문에 걱정하는 사람들이 꽤 많은 것 같긴 합니다. 맞습니다. 사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에 이제 헌재 사무처장이 들어간다는 것은 이를테면 회사에서 A 회사에서 직원을 뽑는데 B 회사에 인사 담당자가 와가지고 뽑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네. 내 회사에서 쓸 사람을 뽑는데 물론 이제 뭐 대법관 뽑는 것을 정확히 회사에 비할 수는 없겠지만은 대법관은 헌법재판관하고 다릅니다. 네. 헌법재판관 같은 경우에는 국회에서도 어떤 추천권이 있고 하잖아요. 네. 그런데 대법관은 정말 재판을 잘하는 사람을 뽑아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대법원장이 전부 다 14명을 다 임명제청을 하는 겁니다. 이 대법원장이 임명제청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사람이 위원회에서 이 법원 행정처장이에요. 행정처장이 어떻게 보면 일선 판사들의 인사라든지 예산 조직을 다 관할을 하기 때문에 네. 이 중에서 누가 가장 적합한지를 가장 잘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빼고 옆집에 다른 회사에서 그러니까 상무가 와가지고 우리 회사 직원을 뽑겠다. 지금 이게 너무나 사실 말도 안 되는 거고 의도가 보이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은 이게 구성에서 또 판사 회의를 1명에서 2명으로 늘려진다고 그랬잖아요. 네. 전국법관 대표회의 판사 회의가 어떤 지금 액션을 했었냐면은 이재명 대통령 파기환송했을 때 이거 문제 있다라고 회의 소집했던 이런 기관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기관의 발언권 늘려주고 이 법원행정처장, 이 국회에서 어떻게 보면은 민주당 의원들한테 결기를 보였던 사람 빼고 지금 이런 식의 인적 구성을 지금 시도하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도 강한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목소리 들어보시죠. 이제 독재의 수레바퀴가 굴러가기 시작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이라는 미명 아래 또다시 대한민국 법치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대법관들의 과도한 업무를 덜어준다는 명분으로 덧칠했지만 실체는 명확합니다. 정권의 홍위병을 늘려서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영원히 묻어두겠다는 속셈입니다. 중남미와 여러 독재 국가에서 대법관을 집권 여당과 대통령이 원하는 스타일의 대법관을 갑자기 확대 임명하면서 사법부가 완전히 무너지고 독재가 완성된 사례를 수차 우리가 봐왔습니다. 그것은 사법개혁이 아니라 사법개악이고. 자, 저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성현 대표님. 그러니까 이제 헝가리 오르반 총리나 네. 또 이 베네수엘라 차베스 같은 경우는 이게 절대 권력을 원했던 사람이에요. 이 절대 권력을 손에 쥐려고 하는 그 정치 권력들은 늘 사법부를 손을 대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마른 사법계이지 이 대법관 수를 정언해가지고 자기 사람을 씹어버리면은 기존 네. 사법 체계가 대법원 체계가 무너져 버립니다. 바로 그 길로 가자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베네수엘라 차베스나 또 헝가리 우파 진영에서도 이 오르반 총리 같은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그렇게 자신의 완전한 통치 절대 권력을 위해서 그렇게 했지만 결국은 자신들이 망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법계의 본질은 1심, 2심이 이게 판사 부족으로 가지고 엄청 시간이 많이 끌어짐으로써 문제지 상고심에 지금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본질적인 사법계획의 그런 내용을 다시 국민적 논의 과정을 통해서 민주당도 좀 바로잡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알겠습니다.